뉴스로 바사삭 식여드립니다. 뉴스 바사삭 MBC 성지연 기자입니다. 파주에서 군용 차량을 타고 가던 군인이 흉기난동을 벌였는데요. 오늘 오전 9시쯤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의 한 길가에서 현역 전차병인 A상병이 군용 차량에서 갑자기 내리더니 다른 차량을 위협하고 지나던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차키를 내놓으라고 위협하고 추격하던 헌병에게는 대검을 휘두르며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30대 시민 한 분이 이 병사를 제압하다가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도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갑작스런 흉기난동에 이를 피하려던 차들이 교통사고도 발생한 걸로 전해졌고요. 경찰은 병사를 긴급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현역 지금 군인인데 갑자기 흉기난동을 벌여서 이게 사건 내용이 좀 더 나와봐야 알겠는데 자세한 소식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죄송하고 지금 10월 27일 금요일 뉴스 바사삭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갓 나온 바삭한 뉴스들 꾹꾹 씹어서 소화시켜드립니다. 오늘 뉴스 완전 정복 오뉴완. 네. 아이고 로얄블루님 조카님이 파주에서 복무하신다고 아이고 걱정이네요. 왕 알렉산더님이 불금에도 출석합니다. 네. 뼈 해장국 먹으면서 와타님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타와라고 읽어야 되나요? 네, 바삭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침착하게. 침착하게. 오늘 다른 데도 유튜브가 오전에 그러니까요. 안 돼가지고 다 난리였어요. 네, 뭔가가 좀 서버에 문제가 있는지 좀 그러네요. 유튜브에 오늘. 디도스 공격? 농담입니다. 네, 농담입니다. 네. 네, 일단 이제 10월 29일 일요일이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죠. 서울광장에서 시민 추모대회가 열리는데요. 이제 유가족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청장을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참석할지 안 할지 이 여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는데 대통령실이 어제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어요. 예. 오늘 이제 시민 추모대회가 이제 열리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과정을 보면은 최초에는 이제 이 시민단체들하고 유족들이 이거를 집회를 열려고 했는데 이제 서울시가 불허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야당하고 같이 집회를 열겠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허가를 내준 거죠. 그러니까 허가가 내준 상황인데 대통령실에서는 야당이 참여하는 거는 정치 집회니까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당에서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빠지겠다 뭐 이런 과정이 좀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오늘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이 직접 좀 추모 행사에 참여를 이제 요청했는데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정치 집회 성격에 짙다라고 이제 거절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일단 민주당도 공동 주최하기 때문에 이제 못 간다. 이게 이제 야사당의 이제 공동 주최니까 그렇게 이제 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유가족 측이 이제 장소 섭외 어려움을 겪다가 야당과 공동 주최하기로 했다가 그럼 주최해서 야당을 빼기로 했다. 네. 그러면서 다시 초청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공동 주최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다시 참석해 주기를 이제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유가족 측도 어제 입장문을 내고 다시 한번 대통령을 서울광장 시민 추모대회에 정중히 초청한다. 유족들 옆자리를 비워두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외 일정으로 참석할 수 없고 여당 지도부는 참석 여부를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메시지를 냈는데요. 대통령이 공식 참여는 결코 누구도 정치 집회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정치 집회이기 때문에 못 온다 이런 얘기가 인 건데, 그러니까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정치 집회가 결코 될 수 없지 않냐. 정부가 대통령이 공식 참여하면은 누구도 정치 집회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대통령이 이제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비판을 한 것이고. 이게 이제 어제 비슷한 취지의 얘기가 이준석 대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 에어포스 원 오마이 TV하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인터뷰를 했는데 오마이 TV에서 이제 에어포스 원에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참여하면은 그거는 대통령의 행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에어포스 원이 어디를 가든 그게 에어포스 원이 되듯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참여하면은 그게 대통령의 집회가 되는 것이지 정치 집회가 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이제 비유를 해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 어제 우리가 소개했겠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만나고 뭐 이태원 유가족들은 안 만나고 이게 좀 정치적 시그널이다. 뭐 이렇게 좀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만약에 행사에 가지 않더라도 뭐 유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내거나 뭔가 다른 행사를 또
더 오히려 주체적으로 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인데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뭐 그 이제 본인은 이제 뭐 사과를 드린다고 하면서 참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취지의 얘기를 국감에서 하기는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실제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MBC가 12,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12.29 이태원 참사 수사 기록을 확보해서 분석 보도를 했는데요. 뉴스데스크에 어제 보도된 뉴스 영상 김상훈 기자 보도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난 1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구속 뒤 첫 진술 조서. 조사에 앞서 박 구청장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후유증으로 밥도 거의 못 먹는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사가 조사할 수 있겠냐고 묻자 정신력으로 해내겠다고 말합니다. 검사는 박 구청장에게 참사 석 달 전 지역 방송 출연 영상을 제시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안전이다. 저도 그 책임자의 한 사람입니다만 안전에 대해서는 더욱더 각별히. 검사가 책임자 맞냐고 물었습니다. 박 구청장은 맞긴 한데 군중 통제나 질서 유지는 경찰 일이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나서면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1. 연간 안전계획은 취임 전 작성됐다. 2. 예측이 불가능했다. 3. 헬로윈은 지역 축제가 아니다. 미리 준비한 듯 번호까지 붙여 책임이 없는 이유 12가지를 늘어놓습니다. 특히 신이 아니라서 예측할 수 없었다며 사람들도 사고 날 줄 몰라서 온 것 아니냐고 검사에게 되묻습니다. 자신이 신이 아니니까 대형 참사를 예측할 수 없었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 싶은데 레지스탕스님이 159명의 아까운 젊은이들이 이태원 참사로 희생됐는데 사과, 책임지는 게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댓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박희영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제 앞서서 이렇게 언론 보도로도 나왔지만은 본인의 책임은 굉장히 부정하고 있고 이건 경찰의 책임질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이후의 행보들이 굉장히 조금 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일단 보석으로 나왔는데 이게 병보석이거든요. 몸이 아픈데 또 갑자기 출근을 해가지고 지금 그때 당시에는 첫 출근할 때는 뭐 유가족들이 막 가로막고 그래가지고 뒷문으로 도망가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좀 확인된 바로는 전혀 뭐 아무런 그 제지나 뭐 거리낌 없이 모든 이제 구청장으로서 활동도 하고 예를 들면은 모든 거의 행사에 다 참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출마하려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한 3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에는 다 가가지고 얼굴을 알리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지난 추석에서도 예를 들면 유튜브로 이렇게 본인이 메시지 추석 인사 메시지도 내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지역에서도 좀 이게 뭐지? 약간 자숙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리고 요 서울 경찰청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사 보름 전에 서울 경찰청 정보부는 헬로윈 대회 부담 요인 보고서에서 10만 명 이상 운집할 거라고 이제 보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경찰의 책임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광호 서울 경찰청장은 공식 기록상으로 4차례 비슷한 보고를 받았고 2차례 이제 대책을 직접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김광호 서울 경찰청장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보고를 받고 사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똑같은 보고를 받은 경찰청도 마찬가지인데 경찰청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윤희근 경찰청장이 문제다라고 위에 이제 좀 어떤 책임을 돌리는 건데 제가 경찰청장이라면 바로 자르겠습니다. 자신한테 책임을 돌리는. 그리고 사후 대응에 대해서는 최고 베테랑인 류미진 총경의 상황관리관 근무를 샀는데 업무를 해태할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또 부하 직원한테도 좀 화살을 돌렸다. 위아래를 다 돌렸네요. 위아래를 다 돌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윗선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책임지는 자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뭐 실무를 하진 않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는 자리인데 어쨌든 지금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금 유임 상태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참사 1년이 지났는데 이 책임 떠넘기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제 참사 당일에 술을 마시고 잠들어서 뒤늦게 이태원 상황 이제 파악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어떻게 보면 뒤늦게 알았으니까 구조와 사고 대응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대통령실 파견 근무자에게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제 뭐 보고를 문자로 전달을 받았다는 KBS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인명 구조나 이 상황 수습에 전력을 다하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윗선에
심기경호를 하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요.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소식을 처음 들은 거는 이제 새벽 0시 14분 그때 이제 지방에 이제 캠핑을 갔다 이렇게 해명을 한 바가 있죠. 가장 먼저 통화한 거는 김광호 서울 경찰청장 그리고 수행 경찰관에게 전화를 했고요. 네. 다음으로 통화한 사람이 박모 치안감. 이 사람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파견 경찰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박 치안관과는 새벽 0시 34분에 통화한 뒤 새벽 1시 무렵까지 모두 9차례 연락을 시도해 3번 통화하고 5차례 이제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새벽 0시 51분 박 치안감이 보낸 문자는 대통령께서 이제 VIP라고 보통 표시를 네. 표시를 하는데 V께서 관계자들에게 전화 중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1분 뒤에는 도로 혼잡 말씀 중이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상황 점검 회의가 진행 중인 시각이었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뭘 하고 있는지를 이제 박치안감이 이제 윤희근 경찰청장한테 알려준 거죠. 실시간으로 이제 문자로 전달을 한 거네요. 어떻게 예. 보면. 뭐 하고 우리 윗선은 뭐 하고 계시지? 이렇게 이제 파악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알겠다. 서울청장 현장 도착 지휘 중이라고 이제 문자를 보냈고요. 홍보 담당관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를 이제 다시 전달을 했습니다. 수사본부를 구성해 지자체 주최 측을 상대로 이제 안전 조치 책임 등을 확인 예정이라는 이제 얘기였는데요. 하여간 50분 동안 새벽 1시 무렵 기상을 해가지고 50분 동안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취한 거는 모두 21차례인데 이 중에 절반인 10번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경찰한테 이제 연락을 주고받았으니까 21번 중에 10번이. 예, 절반이. 그러니까 이제 윤희근 청장이 어떤 거에 가장 관심이 있었는지를 지금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아휴,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이 어제 열렸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제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는 입장을 내놨네요. 예, 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대통령을 모시고 유족분을 찾아 사과할 용의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상민 장관이 그럴 의사가 당연히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지난 10일에 열린 행안위 국감회의에서도 유족들에게 아무리 사과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밝혔고 다시 한번 사과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정한 건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이태원 참사 일주기를 앞둔 소회나 아쉬웠던 점 뭐 이렇게 묻는 말에도 다시 한번 이 장관이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장관은 재난 상황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형식으로는 재난을 예방할 수 없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상민 장관도 좀 책임을 많이 회피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지금도 뭐 그런 소신에는 변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조금 이제 사과하는 모습 이런 쪽으로 태도가 조금 변한 거 아니냐. 이게 아무래도 뭐 보궐선거 영향 뭐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참사 1주기 앞두고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뉴스 댓글 서비스 닷새 동안 중단한다고 밝혔어요. 예, 오늘부터 이제 31일까지 이태원 참사 관련된 보도에 타임톡 서비스를 이제 중지한다라는 건데 타임톡은 이제 그 카카오 다음이 지난 6월 뉴스 댓글을 실시간 소통 방식으로 변경하는 서비스죠. 그래서 네. 카카오 단톡방처럼 이렇게 띡띡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용 시간은 기사 발행 후 24시간 동안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처음에 이 참사가 발생했을 때도 굉장히 논란들이 많았던 게 야 놀러가서 죽은 사람들 왜 국가가 책임지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차 가해 논란 뭐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조금 댓글을 막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네이버의 경우에도 지난 25일 참사 피해자 유가족이 댓글로 입을 수 있는 상처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각 언론사에 보낸 상태입니다. 네. 어제 속보로 잠시 전해드렸는데 예.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제 어제 혁신위원 인선을 완료했습니다. 먼저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발언 잠깐 보고 올까요? 제가 원래 병원에서 의사입니다. 그래서 약을 조제하는데 꼭 먹어야 될 약을 조제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당의 쓴소리하는 비응계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게 통합형 인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소리 많이 할 겁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의원님이 통합에 올리는 인선이야. 미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강하게 나가니까 그렇게 비추는 것 같은데 실제는 제 가슴 따뜻하고 항상 통합해야 된다고. 이 발언들을 보면 이 인선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한 발언이 이미 약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쓴소리 하는 인사들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쓴소리는
내가 할 거다. 그래서 박성중 의원은 사실 현직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포함이 됐는데 이거 맞는 인사냐라고 하니까 제 가슴은 따뜻하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 보면 뭔가 이 비판을 아예 그냥 뭔가 의식한 이런 발언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혁신위에 대해서 저도 좀 이제 부정적으로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혁신과 통합이라는 과제가 이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거든요. 혁신을 하려면은 사실은 누군가를 쳐내야 되는 그렇죠. 건데 이거를 또 다 통합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군가는 지금 혁신이나 쓴소리를 얘기하고 있고 인요한 위원장은 박성중 의원은 통합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제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일단은 어제 이제 설명드린 것 좀 말씀드리면은 13명이 들어갔습니다. 어제도 설명 들어갔지만 그리고 이제 여성이 7명이 들어가서 여성과 청년을 좀 전면에 배치했다 뭐 이렇게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게 이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와중에 어제 뉴스원 보도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경로했다. 경로했다. 이게 언론 왜 유출됐느냐. 경로해서 지금 누가 그 회의 중에 그러니까 이게 뉴스원이 보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확인 전화를 기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회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들한테. 그래가지고 굉장히 짜증을 냈다고 왜 이런 거 유출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설명드렸지만 이 인사들 중에 상당수가 소위 말해서 돌려막기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조수진 의원이 이제 위원장을 맡았던 민생특위에 들어갔던 분이 2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정선아 전주시병 당원협의회 당협위원장과 정혜용 전 대구경제부시장 이분이 이제 민생특위 민생 129에서 활동했던 분인데 이게 조수진 의원이 이제 밥 더 먹기 운동 얘기했다가 이게 거의 그쵸. 이제 네. 뭔가 활동이 좀 흐지부지 됐던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소희 세종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대표가 선출된 38 전당대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을 했고 김기현 대표 지도부 법률자문위원으로 임명됐으니까 김기현 대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사람이 들어가서 이게 혁신이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좀 부정평가가 상당히 많다. 예. 13명이라는 것도 원래 당초 한 7명 정도 예상했다가 상당히 늘어난 수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혁신위원들의 몇몇 중에 내년 총선에 나올 걸로 유력한 인사들이 좀 많다는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오신환, 김경진 그리고 박성중 이제 전현직 의원들이 이제 3명 다 출마로 지금 예정돼 있고요. 네. 뭐 김경진, 동대문, 오신환, 광진, 뭐 이제 박성중 의원은 이제 서초에 다시 3선 도전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 외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뭐 정선화, 뭐 전주, 정혜용, 대구, 뭐 이소희, 세종 뭐 이런 분들은 다 지금 전현 뭐 시의원 아니면 부시장, 시장 뭐 이렇게 지자체에서 또 활동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사실상 출마 예정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혁신위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잖아요. 이를테면 총선 기획단도 꾸리고 여기서 인재 영입당도 다 별도로 지금 꾸려지는데 뭘 할 것이냐.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파격적으로 공천도를 흔들기 시작하면은 야 본인들이 들어가가지고 본인들의 유리하게 이렇게 공천도를 바꾸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뒷말들이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컨셉이 어쨌든 좀 뭔가 구색 맞추기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선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민주당 아까 인력 인원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 6월 20일 날 그 김은경 혁신위가 출범했을 때 그때 7명이었거든요. 네. 그때 7명이었는데 이제 13명까지 늘어났어요. 이게 아이돌 그룹 이렇게 점점 숫자 늘어나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누구를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박정현 전 대전시 대덕구청장 그 정책위 의장에는 이계호 의원 임명했어요. 예. 이게 이제 언론 보도로 사실은 약간 예측 기사가 상당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던 게 충청권 그리고 여성 이런 것들을 조금 관련된 인물들을 찾고 있다. 그래서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 상당히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낙점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친 이재명계와 비 이재명계 충청과 호남이 두루 안배된 인선으로 이제 풀이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친명계로 분류가 되는 거고 이제 이낙연계가 이계호 의원으로 보는 건데 이제 이재명 대표 또 어제 전현직 원내대표들 만났잖아요. 예. 이 자리에서 분열은 필패고 단결은 필승이란 각오로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통합을 강조하는 차원이라도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당무 복귀하면서 가결파 5인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통합을 원팀을 강조하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스탠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현직 원내대표를 만났다라는 거는 이들이 우려하는 바도 뭐 듣겠다 이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지만은 조금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제 나왔던 분들이 홍익표, 우상호, 우원식, 홍영표, 이인영, 김태년, 윤호중, 박홍근, 박광원 뭐 하면은 민주당에서 좀 힘 좀 쓰는 분들 3선에서 네. 거의 5선까지 지금 다 망라돼 있는 거잖아요. 이제 오찬을 겸한 이제 간담회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합하고 단결해서 국민의 승리로 나아가는 길을 넓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총선과 관련해서 여기 이 의원들이 전현직 원내대표들이 여러 의견들을 조언을 좀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보면 김선영 국민의힘 용산구 의원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신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탈당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국민의힘 예. 탈당 기자회견. 그러니까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용산구 의회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8명 그리고 민주당이 7명이라서 의회를 이제 국민의힘이 이렇게 더 다수당이라서 좀 좌지우지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탈당을 해가지고 민주당으로 가면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이제 구청 에 대한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강하게 견제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단순히 한 명의 탈당이 아니라 꽤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김선영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참사에서 국민의힘이 책임지지 않는 자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토대로 이제 탈당을 했고 그래서 민주당에 입당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분하고 제가 같은 단톡방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뭐 단톡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분이 그렇죠. 본인의 소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뭐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어쨌든 이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조금 실망했다. 특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 부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점심시간 디저트 같은 방송 성지영의 뉴스 바사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네,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간의 여론조사 흐름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여론조사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원성훈 코리아 리서치 부사장님, MBC 장슬기 기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 벌써 한 달입니다. 벌써. 아, 이분들을 만나면 바사삭 튀기모님들도 한 달인가? 오늘이 금요일인가?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밖에서 원부사장님께서 한 달이 너무 빨리 돌아온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하고 막. 저희가 밥을 몇 번 먹고 그다음에 넘어가니까 한 달이 지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번 달에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매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지난 6월 말에 방송을 처음 시작했는데 스트레이트가 정말 끊이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다른 일 할 때도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약간 기자로서는 이게 좋은 걸도 될 수 있고 나쁜 것도 될 수 있는 게 일이 좀 몰리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도국에선 그런 사람들이랑 야근 같이 하는 걸 싫어해요. 제가 그 야근 악마입니다. 재해와 재난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약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매 순간 사건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야근이더라. 그래서 제가 장 기자님한테 일복이 터진 기자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마녀세상님이 와 여론조사 하셨고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또 한 달 늙었어. 또 한 달 그래도 오늘이 가장 젊으니까 맞습니다. 오늘 가장 젊은 하루에 그러면 이번 이슈 좀 짚어보면 뭐 키워드 한번 꼽아볼까요, 장 기자가? 일단은 김행으로 그렇죠. 시작을 했고요. 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었고 네.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서 혁신위 뭐 위원장 누구 하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까지 뭐 누가 어제 박성중 의원님이 되시고 기뻐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양쪽 다 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너무 궁금했던 게 이 시간을 좀 궁금했던 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예. 지난 주말에 이제 22일이었죠. 이제 여론조사 관련해서 굉장히 저는 이제 이거 뭐지? 이러고 보도를 보니까 이거 지금 어떤 건지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한국조사협회가 앞으로 정치선거 관련 여론조사할 때 ARS 방식을 없애고 전화면접 방식만 시행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근무한 코리아 리서치를 포함해서 이제 조사협회의
그게 이제 그 참여하는 회사 34개 34개 업체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또 보니까 그 중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회사는 한 13개 업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마케팅 조사만 하거나 이제 그런 회원사들도 있고 이제 그런데 사실 협회에서 이제 그 자체적으로 그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낸 건데 이상하게 그 보도의 방향은 좀 이상한 쪽으로 된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 그 기준을 마련한다 그래서 뭐 여론조사가 대대적으로 바뀌거나 이제 그러진 않겠지만 저희가 좀 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그런 뭐 조사를 하려고 한 그런 노력을 보이고 그러면 또 유권자들도 좀 다른 시각에서 조사를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네. 사실 저희가 이번 협회에서 낸 그 기준에 뭐 첫 번째는 뭐 중립적으로 조사한다. 그리고 네. 조사원에 의한 전화조사를 시행하고 기계음에 의한 ARS 조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그 조사 기간은 2일 이상, 뭐 통화 중이거나 부재 중인 경우에는 재접촉을 3회 이상 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응답률은 뭐 가상번호 10%, RDD 방식 7% 이상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이렇게 ARS를 안 한다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사실 이 34개 회원사 중에 ARS를 하는 회사는 없죠. 예, 한 개 회사 있었는데 한 개 회사는 제명을 했고요. 네. 34개 회사가 원래 다 이제 전화 면접 조사를 네. 이제 주로 하는 그런 회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ARS가 없어지는 거는 네,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거 내신 것 중에 가장 큰 포인트가 이제 응답률하고 재접촉률인 것 같은데요. 이제 네. 응답률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여론조사를 얼마나 믿느냐에 대한 신뢰도하고 관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1000명 조사에서 응답률이 10%면 100명 조사한 거 아니야? 이렇게들 네.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 그렇죠. 사실 10,000명을 조사해서 1000명이 응답해서 10%인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거 응답률 기준을 10% 7%로 이제 정하셨는데 사실 지금 전화 면접 평균 응답률을 보면 14%예요. 14%. 올해 나온 조사들 네. 전화 면접 응답률은 14%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기준이 막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사장님.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안심번호를 사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 안심번호라는 거 그 핸드폰 번호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각 그 통신사로부터. 텔레콤 예. 같은 데서. 근데 안심번호를 사용하면 조금 더 응답률이 높아서 15% 정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조사 같은 경우에는 9% 정도인데 지금 그렇지 않은 조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심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조사는 아예 없어진 거. 네, 가요? 이제 없어졌어요. 혹시 이제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은 아니고요. 그 안심번호를 하지 않고 조사하기가 너무 어려운 조사 환경이 된 거예요. 이제 조사 환경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심번호를 가지고 가상번호를 가지고 이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안심번호를 사용하면 살짝 더 높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응답률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시하신 그 응답률 같은 경우는 이제 날씬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기준을 너무 낮게 잡으신 거 아닌가. 사실은 뭐 조사 환경이 계속 나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대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응답률이 높았어요. 제가 언뜻 찾아보니까 그때는 뭐 17%, 20몇 프로의 응답률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유권자들 관심도 많고. 근데 지방선거 때 저희가 2달 후에 바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사원 수나 조사 기간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보통 일정을 10일 전에 잡거든요. 네. 가상번호를 받기 때문에. 응답률이 낮고 조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하고 선거 예측 조사도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그 ARS 조사가 많이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응답자의 이제 피로도도 높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특히 최근에 양당 간의 갈등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또 뭐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응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정치에 대해서 혐오를 하거나 무관심하신 분들이 그런 뭐 조사에 잘 응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응답률이 좀 최근에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기준은 우리가 원래 너 다음 중간고사 때 몇 점 맞을 거야 이러면은 잘하면 나 90점 맞을 것 같은데 90점 맞는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한 80점 얘기한 다음에 90점 받으면 칭찬받을 수 있지만 기준을 너무 높게 잡으면 아니 이것도 못했어 하고 혼나니까 기준은 약간 그래도 조금 낮춰 잡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사실 노력한다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면 9.9%면 보도를 공표를 안 할 거냐.
그건 또 다른 얘기죠. 네, 다른 얘기죠. 나는 이걸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겠다. 이런 이제 어떤 원칙을 좀 세운 거니까. 최소 이 정도는 하겠다는 그런 의지고요. 이것도 전국조사에 사실은 한정이 되는 거예요. 전국조사. 아니 왜 이제는 지역구 조사가 많을 텐데 왜 지역구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지역구도 예를 들면 서울 종로 같은 데는 예전에 보니까 뭐 광진을 이런데 조사가 한 20차례 정도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사들이 한 번씩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유권자들의 피로도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응답률이 좀 떨어질 수 있고 또 지방 같은 데는 관심이 많아서 응답률이 뭐 거의 30% 가까이 나오는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일단 전국조사로 한정을 한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 응답률 말고도 재접촉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네. 한 사람한테 얼마나 많이 다시 전화를 하느냐를 이제 숫자로 표현을 한 건데 숫자가 높을수록 이제 재접촉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회사에 따라서 조사하는 회사에 따라서 14에서 45%까지 네. 굉장히 이제 레인지가 크더라고요. 근데 기준은 30%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이 재접촉률이라는 문제 때문에 여론조사를 더 깊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 게 제가 얼마 전에 제보창에서 봤는데 한국 중국집에서 거기가 이제 여론조사 대상으로 찍혔나 봐요. 어머. 그래서 중국집인데. 받을 때까지 전화가 온다고 자기 이것 좀 안 받게 해달라고 저희한테 이거 어떡하냐고 이제 제보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래서 응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너무 짜장면 주문 전화인 줄 알고 받았는데 이제 여론조사 그러면 끊으면 또 전화 전화 오고. 오고. 그리고 안 그래서 받으면 그동안 전화를 못 받으니까 손실이 생기시고. 그러네요. 이게 좀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접촉률을 높인다는 거는 원래 표집되는 표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한다는 건데 자꾸 시도를 하다 보면 나 이 조사하기 싫고 이런데 왜 자꾸 전화하는 거야 이런 불만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접촉률하고 응답률을 곱해서 그거를 이제 어떤 미국 방식의 응답률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많이 이제 노력했다. 예, 그렇죠. 우리가 그냥 하고 안 한 거 아니다. 네, 이런 맞습니다. 걸 보여주는 지표를 좀 따로 만들기도 한다. 근데 지금 댓글에 보니까 커피 쿠폰을 주면 참여율이 높아질 것 같다. 예. 이런 얘기가 있으신데 그것도 고려를 혹시 하시나요? 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선관위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저희 여론조사 기관에 의견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물론 이제 비용의 문제라서 뭐 1,000원, 2,000원, 3,000원이라더라도 그게 응답자에게 어느 정도 리워드를 해줄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제가 MBC랑 조사를 하면 그 비용은 MBC에서 부담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울 네. 것 같네요. 블루님이 나도 여론조사 전화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셨고 투잡 뛰는 김씨님이 제가 79년생인데 단 한 차례도 받은 적 없습니다. 이 정도면 로또보다 확률이 낮은 건데 대한민국 여론조사 어찌 믿습니까? 하셨는데 네, 물땅님이 식당은 여론조사에서 빼야지 그걸 융통성 없이 쯧쯧 하셨어요. 수도권에 계신 분이 그 표집될 확률이 좀 더 상대적으로 낮은 것 낮죠. 같아요. 워낙 조사가 이제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예. 상대적으로 지방이 좀 더 많습니다. 고토님이 커피 말고 막걸리 쿠폰, 미스터 라이언님은 소주 쿠폰 좋다고, 한성님이 커피 줄게 시간 좀 내줘 하면 고객행위 당하는 기분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사실 보도 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제목이 이번 총선에서 ARS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아까도 잠깐 실제 ARS 조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제가 이 보도 자료를 내고 그 다음에 저는 물론 이전에 먼저 보긴 했습니다. 네. 예, 저 의견에 참여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는구나. 보도자료 이렇게 나와서 우리는 이런 의도로 얘기했는데 예. 이렇게 제목이 뽑히는구나. 예,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ARS 조사를 안 하겠다는 건 협회의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소속되지 않는 회사들은 아마 ARS 조사를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사실은 조사를 진행을 하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 ARS 조사를 하는 업체들도 또 다른 의미에서 또 좋은 조사 결과를 얻도록 노력할 거다라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저희 그 우리나라 여론조사 전반에 좋은 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서 그 34개 업체가 뭔지 제가 궁금해서 가져와 봤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갤럽도 있고 저희가 자주 보는 갤럽도 있고 코리아 리서치도 있고 당연히 있고 한국 리서치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한 들어봤을 만한 엠브레인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
ALS라고 하면 떠오르는 업체들은 다 빠져 있는 그러네요. 것 ALS 리얼미터나 대표적인, 네. 뭐 미디어토마토나 공정, 꽃 이런 데는 다 빠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업체들이 이번에 총선에 우리 잘 해보자. 그러니까 저는 윤리 강령 같은 저희 보도할 때도 보도 윤리 그쵸. 강령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 윤리 강령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선관위에 등록된 업체가 88개더라고요. 오늘 기준으로. 근데 이 중에 80%가 ALS만 하는 곳이더라고요. 80%. 네. 근데 각 조사회사에서 같은 조사를 한 번씩만 한다고 해도 80%가 ARS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올해에 1,500개 조사가 나왔거든요. 1,500개요? 네. 아,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네. 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50개가 조금 넘게 나오니까 1,500개 조사가 나왔는데 이 중에 전화면접 몇 개게요? 1,050개 중, 1,500개 전에, 중에. 1,500개 전에. 그러면 그래도 한 500개는 전화조사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업인가요? 다운입니다. 다운이에요? 네.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143개가 전화 면접 조사고 143개요? 네. 1,500개 중에 143개가 전화 면접 조사고. 그러니까 9.2% 정도만 전화 면접 조사고 10%도 안 되네요. 네, 나머지가 다 ALS 조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배가 넘기 때문에 뭐 ALS를 지금 당장 중단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거라고 볼 수 있고 총선 때는 그리고 지방선거 아까 말씀하셨지만 ALS가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전 세계 그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단위 국가별로 하면 우리나라가 여론조사에 발표되는 게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좀 정치 시사에 관심 많으신 분도 많고요. 예, 관심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여론조사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나라도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여론조사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 거는 좀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조사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데 좀 그런 부분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번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언론들에서 이 소식을 일면에 다루기도 하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사설 제목이 가짜뉴스 뺨치는 저질 여론조사 법적으로 규제해라. 그러면서 이제 ALS가 가짜뉴스라는 식의 사설을 내보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일까? 왜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실제로 저희가 지난주부터 ALS랑 전화면접이랑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그 자료 한번 같이 보실게요. 왼쪽에서 보시는 게 전화면접일 잠시 거고요.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왼- 그래 이번에 심은정님이 노안을 배려한 거 해왔냐고 아까 물어보셨는데 제가 점을 뺐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숫자를 보실 필요 없이 그냥 그래프 위치만 보시면 됩니다. 위치만 보시면 됩니다. 파란 선이 네. 어디 있는지 빨간 선이 어디 있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란 선을 보시면 전화면접 민주당 지지율인데요. 전화면접에서 더 낮게 나오고 ALS에서 더 높게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지금 Y축이 똑같이 설정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화면접보다 ALS가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그러네요. 민주당이 많이 나오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약간 음모론 혹은 약간 좀 해석을 조금 하자면 이게 ALS가 민주당이 조금 더 많이 나오니까 보수지에서 ALS를 더 싫어하는 거 아니냐라는 라는 장슬기 기자의 사견이죠. 그렇죠. 네, 사견입니다. 사견 그런 추컨대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겠다. 네. 나는 문제를 삼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들려온다. 네. 그런 지적이 있다. 네, 일각에서는. 일각에서 네. 그렇게 네. 있다라는 이게 그런 것도 있고 또 아시안 게임 당시에 뭐 중국 사람들이 유입돼서 뭐 중국 뭐 응원하는 게 더 많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그게 뭐 여론 조작 TF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뭐 보수 패널 분들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ARS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약간 조작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하나의 구더기로 보는 것 좀 같더라고요. 흐름이 그런 게 네. 이제 연결 맥락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차이가 나긴 나네요. 사실 그래프상으로 많이 봐도. 근데 지금 되게 신기한 건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이렇게 많이 나니까 저희가 이게 가짜 뉴스다, 뭔가 ARS가 많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래 좀 이상하긴 하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까도 뭐 사실 전체가 봤을 때 ARS 조사가 뭐 월등히 많기도 할 뿐더러 그래서 사실 아까도 댓글에서 지적이 있는데 그게 비용 때문인가요? 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실제로도 사실 비용도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비용이 ARS 조사가 3분의 1 정도 일반 그 조사원에 하는 거에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그 뭐 자료를 보면 그보다 더 낮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 물론 이렇게
조사원을 수급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빠른 시간 내에 조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그 여의도 연구원이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 같은 이제 싱크탱크 뭐 산하 기관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많이 해요. 네. 예,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비용을 줄여서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에 공표되는 조사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비용, 효율성 이런 것만 가지고 그거를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엄격하게 진행을 하고 결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ALS 조사 업체들은 ALS 조사 업체들도 자기들의 단체가 있거든요. 예. 한국정치조사협회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조사 계속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총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ALS가 그냥 뭐 공표용 조사로도 쓰이지만 약간 홍보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네. 아마 전화는 계속 많이 받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조사 방식이 다르다고 해도 어쨌든 이 조사 방법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여론의 전반적인 추세라는 것은 조사 방식이 달라도 사실 나타나기 마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흐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추세 그때 장설기 기자 늘 얘기했다시피 여론조사의 추세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래서 추세를 보려면 뭘 봐야 되죠? 여론행을 보셔야 됩니다. 여론행을 보셔야 되는데 이제 보면은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결과가 보이거든요. 맞아요. 실제 저희 여론M 자료를 보면요. 6월 이후의 것들 이후 것만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점을 빼봤는데 조금 보기 편하신가요?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네. 숫자는 안 보셔도 되고요. 숫자 안 봐도 되는 게 어떠냐고 다행이라고 심은정님이 그래도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보시면 저희 지금 회색 박스로 되어 있는 게 10월이에요. 네. 10월 들어서 이렇게 뭔가 하락하는 느낌이 쭉 보이시죠? 6월부터는 거의 뭔가 살짝씩 떨어지는 느낌이긴 하지만 거의 직선을 그리다가 회색 네모 10월 들어와서 확 떨어졌는데 저때 첫 번째 점선은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된 거고 네. 두 번째 점선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보궐선거가 네. 있었을 때인데요. 지금 그 중간에 이렇게 꺾였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청문회 시즌입니다. 청문회. 네, 인사청문회. 네, 인사청문회 그때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을 해서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건데요. 10월 첫 주만 해도 37.1%였어요. 저희 집계로. 네. 저희가 베이지한 통계로 해봤을 때 37.1%인데 오늘까지 추정한 걸로는 31%니까 많이 떨어졌죠. 사실은 6%포인트 정도 내려간 거니까 그러네요. 네. 상당히 떨어졌는데 이렇게 6%포인트 정도 뭐 한 달 안에 빠진 거는 올해 지지율의 변동에서 전체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이제 정순신 국수본부장 후보자 아들 학폭 떨어졌을 때 정도 그때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네. 뭐 이게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좀 나올까요? 그럼요. 그래서 다 연령대별로 먼저 보실게요. 네. 지금 이것도 그래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가 위로 가는지 내려가는지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글자가 좀 너무 작네요. 이게 죄송합니다. 심은정님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임금님계 캔디님이 노안 커밍아웃이라는데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죄송합니다. 조금 네. 자, 빨간색이 위에 있는 건 2, 3, 4, 5구고요. 네. 2, 3, 4, 50대를 가리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파란색이 위에 있는 건 60대입니다. 모양이 하나만 다른 게 그게 60대예요. 예. 나머지는 비슷하게 생겼죠. 네. 이게 10월 이후의 변화를 보는 건데요. 다른 연령대들은 다 긍정평가 다 떨어지는 게 가파르게 보이고요. 부정평가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근데 60대는 아직도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상회하고 있어요. 근데 60대 이상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3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60대 이상이 이제 받쳐주고 있는 받쳐주고 거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20, 30대가 많이 떨어졌다는 게 저는 10월 들어서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동안 굉장히 횡보세를 보였는데 20, 네. 30대가 많이 떨어졌고 지역별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역별로도 글씨가 작지만 그냥 그래프만 보시면 지금 보시면 빨간색이 위에 있는 곳들과 파란색이 위에 있는 곳이 있는데 파란색이 위에 있는 곳 어딜까요? 대구 경북. 맞습니다. 네, 대구 경북이네요. 경북입니다. 네. 대구 경북 빼고는 다 비슷한 흐름을 부울 보이고 경도 있죠. 이게 떨어져 있네요. 맞아요. 네. 부울경도 부정이 긍정보다 훨씬 높고요. 근데 10월 초부터 이것도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 다 떨어졌고 특히 충청권 그리고 서울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보시면 대구 경북이 아직은 긍정이 부정보다 8%포인트가량 높거든요. 근데 이 대구 경북이 뒤집히기 전까지는 20%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그래서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강서구청장 선거 끝나고 나서 포스팅인데 뭐 서울이 거의 뒤집히려고 하고 TK는
부정평가가 긍정을 상회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여기 TK랑 서울을 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부사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도권에서도 서울이 그래도 조금 더 윤석열 우호적, 국민의힘 우호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서울이 경기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TK가 뒤집히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오늘 갤럽이 나왔는데 갤럽은 또 올랐더라고요. 네. 갤럽이 지난주에 대통령 지지율이 30%였는데 그렇죠. 이번 네. 주에 이제 33%더라고요. 그리고 3%포인트 올랐네요. 예. 네. 그리고 MBC 조사는 격주로 하는데 32%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두 조사의 시점 다르고 약간 뭐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30% 초반의 그 지지율이 아직까지는 계속 뭐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지금 갤럽 조사 보면 잘한 이유 표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잘한 이유가 외교가 확 외교가 늘었습니다. 확 늘었네요. 네, 결국에는 뭐 사우디 순방 효과인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번 주에 올랐으면 저는 뭐 이번에 반성도 언급을 했고 이번 주에 그 다음에 뭐 인요한 혁신위원장 임명도 했고 해서 그런 부분이 긍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내용은 긍정평가의 이유로 보이지가 않는 걸로 보여요. 네. 그걸 보면 이게 다음 주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혁신위원도 정해지고 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흔히 박스권이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나왔어요. 이제 30%한 중반, 그 초중반대에서 이제 이렇게 좀 멈춰 있다, 정체 구간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좀 이게 어쨌든 갑자기 움직이고 있는 형세잖아요. 뭐 하락세든 뭐 약간 올라갔더니라도 좀 그래도 어쨌든 이게 좀 박스권에서 조금 움직이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어떤 계기가 있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이게 좀 공교롭게 아까도 뭐 장 기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시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시점에 그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그 논란도 있었고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그 이전부터 사실은 조금씩 계속 그 이야기되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뭐 현 정부가 너무 이전 정부 탓을 많이 하고 이전 정부 뭐 심판론 그리고 뭐 2년 논쟁 이제 이런 부분에 그런 어떤 국정 기조를 가지고 이제 해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김태우 후보의 패배인데 그 격차가 사실은 예상보다 좀 크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비판적 여론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지지율 하락에 좀 영향을 이제 뭐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긴 했지만 그 대부분의 여론은 그게 민주당에서 과연 잘해서 그런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이제 뭐 의견들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국정 기조가 좀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대통령실도 그렇고 그래서 좀 민생 문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좀 2년 논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약간 떨어져서 하려고 하고 이제 혁신위원회에 뭐 집권 여당에서 혁신위원회 출범시키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 다른 그 사례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지지율이 어떻게 됐는지를 혹시 그래프가 있으시면 네. 예. 저는 장 기자님하고 다르게 좀 더 크게 너무 이렇게 사실 저보다 더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네. 더 많은 자료도 있는데 좀 보시기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중간중간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보시면 그 집권 1년 차 있을 때 이제 77.4%였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문 대통령 지지율 77.4%였는데 그때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다가 그 이후에 뭐 사실 집값 문제도 있고 뭐 조국 사태도 있고 그래서 뭐 40%대까지 지지율이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낮았을 때가 보니까 39.5%더라고요. 21년 그 9월달에 국정 그 지지율이 39.5%까지 39.5%. 네, 그때가 가장 바닥이었고요. 네. 그리고 40%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45.3% 정도의 지지율로 이제 끝맺음을 하게 되는데 이걸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집권 말기에 40%대의 지지율로 끝마치고 난 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입니다. 네. 처음이었고요. 처음이었고.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많이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국정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도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이나 아니면 각 여야 정당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계속 그 출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정치는 생물이고 여론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보궐선거 하나가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바꾸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듯이 계속 국민들이 이런 그 정치권에 대해서 감시하고 비판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게 돼야 된다 그러면 사실 정치권을 바꿀 수 있는 거는 국민의 여론하고 표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가장 강력한 민주적 권리의 행사가 표죠. 네. 네, 너무 이렇게 그 정치를 불신하시고 혐오하지 마시고 건전한 비판이 계속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면 갤럽 기준으로 봤을 때 30%대 이하에서 보통은 임기를 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에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네. 지지율이. 근데 그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계속 위기론이 나오는 건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 임기가 2년 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계속 보기는 봐야 될 것 같고 여론조사에 계속 응답을 잘 해주셔야 저희가 더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정치인들도 이걸 보면서 아 우리가 지금 심판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여론조사에 응답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MBC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저희가 조사 비용에 저기 그 답례를 할 수 있는 료들을 포함해서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분은 한 달 뒤 11월 말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월 27일 금요일 뉴스바사사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You gotta listen up. I hear every word you say. Just like a prisoner, I'll give in to all your ways. No, I won't talk too much, and I won't move, and I won't ever judge nothing you do. You got a prisoner, my heart is forever yours. 복잡한 감정이 솟아오르는 가운데 톤아웃한 뒤에서 피어오르는 자동차 연기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결국 그들은 함께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애착은 곧 지칠 정도로 약화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애낙을 통해 장이 나와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나를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는 광동 요리를 제공하는 개인 레스토랑에서 나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를 거의 봤을 때 나는 그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장신구와 스터드를 모두 제거했으며 심플한 흰색 셔츠와 청바지만 입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눈썹 끝을 흘끗 바라보았다. 마치 그도 마음속 의심을 짐작한 듯 했다. 나는 적극적으로 말하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창의성일 뿐입니다. 좋아요. 단지 재미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 웃었다. 증기도 있습니다. 나는 그것에 정말로 익숙하지 않다. 모든 일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닿는다. 가장 럭셔리한 호텔이자 가장 럭셔리한 웨딩 스케일, 장면의 장식이나 웨딩드레스는 모두 장이 결정합니다. 단호한. 비용은 반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는 턱을 괴고 참깨 케이크 반 개를 입에 물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만화에 나오는 햄스터 같네요. 모두 내 의견대로. 아, 이것도 내 결혼식이구나. 기대는 없지? 나는 침착했다. 사람들은 남편의 말을 들으면 잘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일찍 시작하고 싶은데 어쩌면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발언은 장시석을 웃게 만들었다. 그제서야 나는 그의 눈이 그렇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냈을 때 내 뺨에는 2개의 작은 보조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소문처럼 방탕한 남자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논의한 후에도 장 씨에게는 집에 가서 처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도 청소를 하고 회사 복귀를 준비했다. 뜻밖에도 개인실을 나.